OECD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최하위로 조사된 결과가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에 대해 1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국회에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파생결합 상품 DLF 사태로 본 설계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은행들의 소비자 기망 행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절도전과 7범이 출소 보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형을 깎아줬습니다. 재판부는 도벽은 정신질환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1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선진국 클럽 OECD가 영어로는 Government at a Glance, 한눈에 보는 정부라는 보고서를 경련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는 정부 2019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우리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OECD 홈페이지입니다. 검색창에 Government at a Glance를 치면 관련 내용들이 주르륵 뜹니다. 2011년, 2013년, 2015년 가장 최근에 발간된 게 한눈에 보는 정부 2017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재정과 경제, 고용과 급여, 예산, 인적자원 관리, 공공부문 청렴, 규제 거버넌스, 정부 성과, 대시민 서비스 등 한 국가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7 보고서의 경우 요약본은 20페이지지만 원 보고서는 270쪽 넘는 보고서에 각 분야별, 주제별로 OECD 국가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빽빽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이 OECD 한눈에 보는 국가 2019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우리 대법원이 벌집을 쑤신 듯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발단은 OECD에서 대법원에 보낸 한 통의 이메일 공문이었습니다. 내용은 OECD 가입 37개 나라에 대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가 37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코멘트를 구해온 겁니다. 대법원은 이에 지난 9월 OECD에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일단 OECD는 각 나라 국민 1,000명에 물어 신뢰도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 물어보니 두 가지 점을 들어 수긍할 수 없다는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질문 문항이 너무 단순하다는 점을 들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질문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OX 질문인데 이런 식의 질문으론 정확한 사법 시스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통상 이런 신뢰도 조사의 경우엔 매우 신뢰한다에서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대법원은 또 질문 문항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어로 하면 코트와 주디셜 시스템, 즉 법원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묻고 있는데 이런 질문은 법원에 국한하는 질문이 아니라 검찰과 교정, 행정 등 말 그대로 국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OECD 해당 조사는 법원만을 대상으로 법원을 특정해서 한 조사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분리되어 있다. 해당 조사는 정확한 법원 신뢰도 조사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독일 등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달리 법무부 산하에 법원과 검찰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사법 시스템 신뢰도 조사는 이처럼 법원과 검찰, 교정, 행정을 아우르는 국가들에나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삼권 분립 국가에 이 같은 질문으로 법원 신뢰도를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을 불신한다는 건지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 행정을 불신한다는 건지 법원을 불신한다는 건지 구분이 모호해 타당도와 신뢰도 모두 떨어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OECD 한눈에 보는 국가 보고서가 법원에서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사단이 있었고 당시에도 대법원은 이번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보냈고 결과적으로 사법 시스템 신뢰도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원의 이의 제기에 합리성이 있어서 OECD가 이를 보고서에 싣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용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올해에도 보고서에서 빠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실제 2017년 보고서를 보면 분쟁이나 소송과 관련한 법률 및 사법제도 접근성이나 민사사법 서비스의 적시성, 재판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등 항목 조사 결과는 실려 있지만 사법 시스템 신뢰도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 법원은 적어도 하위권은 아니고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중, 상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OECD 한눈으로 보는 정부 보고서는 그 전에 평가한 것을 정리해 이듬해 발간합니다. 2019 보고서는 2018년에 평가한 자료입니다. 2018년이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적폐 수사와 재판이 한창 불을 뿜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론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37개 나라에 걸쳐 방대한 항목을 조사하려다 보니 OECD가 5점 척도가 아닌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OX로 묻긴 했지만 어쨌든 그 조사에서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이 OECD 37개 나라 가운데 꼴찌를 차지한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법원만 놓고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 인사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법원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뉘앙스는 수긍할 수 없다로 읽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든 생각은 우린 모른다, 법원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니다고만 할 게 아니라 OECD에 이의 제기를 할 건 하되 법원 그리고 검찰 모두 우리 국민들이 왜 그렇게 야박하고 냉랭한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지 성찰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1심 재판부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및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의 집행에 가석방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대호는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미소를 보이고 인사까지 건넸고 선고가 내려질 동안에는 고개를 뻣뻣이 든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막말을 해 공분을 샀던 장대호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고 방청석의 유족을 쳐다보며 미소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독일 국채와 연계된 파생 결합 상품인 DLF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선 오늘 오후 DLF 사태로 본 설계,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이제 네. 금융소비자원 공동주최로 DLF 판매와 손해배상 문제 법적 쟁점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과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 각각 발제를 맡았고 네. 조영은 국회 입법조사관,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네. 이 DLF 판매상의 문제점 그리고 소비자 구제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뭐 DLF 판매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네,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은 누군가를 속여서 어떤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번 DLF 사태 관련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제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네. 공격형 투자자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유도를 해서 네. 고위험 상품인 DLF를 판매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DLF 상품 가입자를 보면 네. 이제 60대 이상이 48.4%, 70대 이상이 21%, 네. 심지어 90대 이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즉 열의 7명 정도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건데요. 네. 수십 년간 은행이랑 거래를 하면서 네. 은행은 안전하다, 은행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를 안 본다는 식으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네. 은퇴 자금이나 이제 노후 자금을 고위험 상품인 DLF에 투자하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깡통 계좌를 만드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은행들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뭐 일방의 주장인가요? 아니면 사실인 건가요? 네,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말인데요. 네. 일단 금융 투자 상품은 총 6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네. 이제 DLF의 투자 위험도는 1등급으로 분류되고 네. 매우 높은 위험 상품입니다. 네. 안전성과는 거리가 먼 상품인데요. 네. 이제 DLF는 0.01% 하락 시에 3.3%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 네. 이제 손실 배수가 333배라고 하면 와닿습니다. 그런데 은행 판매나 교육 자료를 보면 만기 상환 100%, 원금 손실 0%라는 자산운용사 백테스트 결과와 기초자료 가격 반등 예상 등 위험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쏙 빠져 있고 네. 수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영업점의 판매 자료로 활용하도록 전송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네. 또 우수 판매 전략이라면서 과거 데이터 추이를 보면 손실 상환 확률이 극히 적다. 3개월 단위 빠른 회전이 가능. 안전적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고객을 대상으로 연락드려 상담 이런 것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자료나 지침에 따라서 세계 최고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금리에 6개월만 투자해보세요라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건 명백한 기망행위라는 게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이게 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뭐 은행들이 다른 무리수나 잘못들을 한 게 더 있나요? 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자본시장법 제46조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할 의무 그리고 투자자가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 네. 부적합한 투자 권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네. 또 다른 것 다 같은 법 제47조는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위반했다는 건데요. 네. 우리은행의 경우는 독일 채권에 투자는 안전자산이라고 거짓말하고 상품 가입 당시 상품 설명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아예 교부하거나 상품 가입한 후에야 상품 설명서를 교부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안전자산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품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근본적 요소에 대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네. 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형사상 사기 등과 함께 네. 이제 은행들의 기망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책임과 또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이게 뭐 개인적인 피해 회복도 중요한데 제도적으로 이번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가 같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영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관은 네.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 지표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판매 관련 내부 통제 체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김병욱 의원은 네.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주거나 설명 의무 위반, 네. 불공정 영업행위 등으로 상품을 팔았을 때 네. 이제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하자는 펀드 리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태가 과거와는 다른 올바른 피해 구제 모델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규정과 관행의 개선 혹은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관련 법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절도전과 7범인 30대 남성이 출소 보름여 만에 모텔을 돌며 물건을 훔치다 또 잡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에선 형을 깎아줬습니다. 감형 사유가 기이하다면 좀 기이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3살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절도죄 전과만 7범이고 이 가운데 5번은 실형을 살았습니다. 지난 3월 교도소를 출소했다고 하는데 보름가량 지난 4월 7일 새벽 4시 45분부터 1시간쯤 걸쳐 새벽 5시 49분까지 강원도 속초 시내 모텔 5곳에 관리인 몰래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며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A씨는 이 가운데 한 곳의 모텔에서 마스터키를 훔쳐내 객실 2곳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투숙객의 현금 25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각각 훔쳐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도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김복형 부장판사는 이에 오늘 A씨의 병적인 도벽을 심신장애로 인정해 원심 형량에서 6개월을 깎아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기분 부전증으로 진단됐고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입니다. 찾아보니 클렙토마니아라고 불리는 병적 도벽은 경제적 가치나 즉각적인 사용 목적이 아닌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건데 질병 분류표에 포함돼 보험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교도소 수감이 아니라 치료감호소 같은 데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